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거는 뭐였는지 1번 도시의 흔한 모습이었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남았죠. 두 번째, 도시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시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에서 선생님이 하나의 키워드를 제시한다면 도시 내부 구조입니다. 자, 도시 내부 구조는 이러한 그림과 같이 많이 설명들을 합니다. 도시 내부 구조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전에 살펴봤던 도시 내부의 지역 분화가 오랜 시간 지속되면 하나의 도시 내부에는 일정한 구조가 생겨요. 근데 이러한 구조를 우리는 도시 내부 구조라고 부르고, 이 도시 내부 구조에서 각각의 위치들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뭐 하나는 도심, 그리고 또 뭐 중간 지역, 주변 지역, 뭐 개발 제한 구역, 그리고 부도심,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 이름들에 따라서 각각이 위치하는 뭐 기능들이 좀 다르고 특징들이 조금씩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도시 내부 구조의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특징과 기능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도심부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도심입니다. 도심은 도시에서 가장 접근성이 높은 곳을 도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특히 예를 들면 서울에서는 이곳에 빨간 동그라미가 위치한 이곳에 서울의 도심이 위치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심은 도시의 중심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도심이라고 해서 반드시 도시의 가운데 위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꼭 유의하셔야 돼요. 도심은 도시의 가운데 위치하는 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단지 도시에서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곳을 도심이 그곳에 위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능들이 위치할까요? 우리가 배웠던 네 가지 기능, 업무, 상업, 주거, 공업 기능, 이런 네 가지 기능 중에 어떤 아이들이 가장 접근성을 필요로 했나요? 그쵸, 업무 기능과 상업 기능, 이러한 친구들이 이 접근성이 높은 곳을 원했죠. 그래서 도심에는 중심 업무 지구가 형성됩니다. 이 중심 업무 지구라는 건 뭐 특별한 말은 아닙니다. 그냥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들이 모여있는 동네가 형성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중추, 아주 핵심되는 기능을 비롯한 뭐 고급 서비스, 이제 상업 기능을 이야기하겠죠. 이런 것들이 밀집된 지형을 중심 업무 지구라고 부르는데, 이 도심에는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도심은 도시에서 가장 접근성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업무 기능 그리고 상업 기능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기능들이 몰려 있다, 집중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기능, 상업 기능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기능들이 몰려 있는 이러한 동네를 우린 특별히 중심 업무 지구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심은 또 땅값이 매우 비싸요. 이렇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접근성이 좋은 이런 곳에 몰려들다 보니 도심은 또 땅값이 비싸요. 근데 이렇게 땅값이 비싸다 보니 건물을 옆으로 넓게 짓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고층 빌딩이 많이 위치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도심은 인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이 인구 공동화 현상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서울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 서울에서의 도심은 종로, 광화문, 을지로 이쪽 동네를 이야기하는데, 한번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이쪽 동네에서 여러분 혹시 엄청 많은 아파트 단지라든지 엄청 집이 많았나요? 아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낮에 가보면 엄청 사람 많고 복잡하고 차도 많고, 그렇죠. 그 이상하죠.
이 동네는 이렇게 접근성이 높고 워낙 땅값이 비싸다 보니 회사와 뭐 시청 이런 것들은 위치하지만 막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낮에는 사람이 회사나 백화점, 시청 이런 데 방문하려고 하다 보니 사람이 엄청 왁자지껄한데 이 동네에 집이 없잖아요. 그럼 저녁에 퇴근하고 나면 전부 다 어디로 갔겠어요? 그쵸? 이 동네에서 다 빠져나가고 다른 동네로 다 나가고 없겠죠. 그럼 이 지역은 저녁은 어떨까요? 그쵸? 이제 사람이 없어지고 텅 비어버리겠죠. 이걸 바로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낮에는 엄청 사람이 많아서 붐비다가 저녁에는 텅 비어버리는 현상, 이걸 우린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높은 땅값으로 인해서 이 도심 지역에 주거 지역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인구 공동화 현상이란 낮에는 사람이 많아서 복잡하지만 야간에는, 저녁에는 사람이 적어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땅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 이 도심의 주거 지역이 적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도심은 한 4가지 특징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접근성이 높은 곳에 도심이 위치한다. 그래서 그 동네에는 중심 업무 지구가 형성된다. 그리고 이 동네는 땅값이 비싸서 고층 빌딩이 많다. 그리고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도심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도심에서 조금 변두리로 나온 변두리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도심에서 벗어난 중간 지역을 얘기해 볼 겁니다. 자, 중간 지역은 도심과 주변 지역 사이에 위치합니다. 그냥 이 도심 바깥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이 중간 지역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말 그대로예요. 중간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중간적인 특징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곳에는 도심에 있지 않았던 주택, 그리고 주택이 있다면 당연히 뭐도 따라오겠어요. 학교겠죠. 그리고 공장, 이러한 것들이 모두 위치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섞여 있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 기능들이 혼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의 도시에서 도심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중간 지역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도시에서 가장 외곽 지역인 주변 지역입니다. 주변 지역은 어디냐면 도심이 여기 있었고 그 주변을 중간 지역이라 불렀다면 이 제일 바깥쪽 가장 경계 부위가 도시에서는 주변 지역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눈에서 이렇게 보면 서울에서 가장 변두리에 이렇게 녹색이 많이 분포하고 있죠. 요런 동네, 이런 녹색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이 동네를 우린 주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도시와 촌락의 모습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도시라고 부르기도 어렵고 시골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데 행정구역상으로는 도시에 들어가 있지만 바로 옆에 있는 지역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 도시와 그 주변 이웃 지역과의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동네는 지금 화살표 깜빡거리는 저 동네처럼 녹색이 펼쳐져 있는 이런 동네가 많이 펼쳐져 있어요. 이러한 동네를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함으로써 이 도시가 주변으로 더 퍼져나가는 걸 막고 그 다음 도시의 환경오염을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개발 제한 구역이 도시의 가장 외곽인 주변 지역에 위치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도시 내부 구조의 마지막으로 부도심이 있습니다. 부도심은 도심과 그 다음 다른 지역, 그러니까 도시 내부 말고 다른 도시 혹은 촌락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합니다. 이때 요지라는 건 교통이 아주 편리하고 좋은 곳,
그리고 많은 버스들이 지나다니거나 많은 지하철역이 겹쳐 있거나 그런 곳을 교통의 요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도심은 도심과 그 다음 다른 지역들을 이어주는 교통이 아주 복잡한 곳, 그곳에 부도심이 보통 위치합니다. 서울에서 부도심이라고 하면 어디를 주로 예를 들 수 있냐면 잠실이 있고, 그 다음에 요쪽 영등포, 그 다음 이쪽 뭐 신촌, 이런 동네를 서울에서는 부도심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하긴 요새는 또 이 강남도 매우 부도심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네들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어떤 이 동네에 자주 안 가봤겠지만 이 동네를 가보면 정말 버스들이 많아요. 특히 서울에서는 어떤 버스들이 많이 이 동네에 지나가냐면 빨간색 버스, R이라고 써져 있는 빨간색 버스,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이 버스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지역에 있는 동네를 가는 버스들이 꼭 이 지역으로 꼭 들어와요. 그래서 이쪽 다른 도시의 버스들도 이 지역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쪽 바깥쪽에 있는 도시들의 버스도 이렇게 잠실로 들어오고, 이렇게 서울과 다른 지역을 이어주는 이런 교통의 핵심 지역에 이런 부도심이 위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도심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글자 그대로입니다. 도심의 기능을 일부 분담해주죠. 그래서 이 동네도 약간 가보면 도심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빌딩들이 즐비하고 회사들도 많고, 그리고 백화점도 있고 상업 기능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잠실, 강남, 뭐 영등포, 신촌 가만히 보시면 전부 다 백화점 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도심은 도심의 기능을 일부 분담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상업 및 업무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도시 내부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 도시 내부 구조를 설명할 때는 꼭 하나를 더 배워요. 이 개발 제한 구역까지가 하나의 도시라면 이거 바깥쪽에 여러분 잘 보시면 위성 도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위성 도시는 또 다른 도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왜 하필 이 도시 내부 구조를 설명할 때 이렇게 하나 껴서 가르치냐면, 하나의 큰 도시가 있으면 그 주변에는 이런 작은 새끼 도시들이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우린 이 하나의 큰 도시 주변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이런 작은 새끼 도시들을 우리는 특별히 위성 도시라고 불러요. 근데 이 위성 도시들이 하는 역할이 있어서 도시 내부 구조를 할 때 같이 설명을 합니다. 이 위성 도시는 이런 겁니다. 대도시 인근에 위치해서 대도시의 기능 중 일부를 분담합니다. 아까 누구랑 비슷했죠? 맞습니다. 도시 내부에 있는 이 부도심들이랑 약간 기능이 겹치게 됩니다. 근데 부도심은 도시 내부에 있는 아이들이라면 이 위성 도시들은 다른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을 예로 들면 서울의 위성 도시는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남양주, 성남, 과천, 부천, 그리고 고양시, 이런 동네들이 서울의 위성 도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첨부해 볼게요. 아까 부도심은 뭐 예를 들어서 잠실, 뭐 여기 있는 신촌, 이런 동네를 생각해 보면 이 부도심은 서울에 있는 도심과 다른 지역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지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 신촌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의 도심인 종로 이 동네와 이 서울의 위성도시 고향 중에서 특히 일산, 이런 동네를 이어주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잠실 같은 경우에는 도심과 성남을 이어주거나 도심과 그 다음 여기 이쪽에 있는 하남을 이어주는 이런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 있는 강남도 도심과 성남, 도심과 뭐 과천, 그리고 좀 더 멀리 도심과 저 밑에 수원, 이런 동네를 이어주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부도심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위성 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 내부 구조를 설명할 때 이런 단어들도 간혹 쓰이기는 합니다. 중학교 단계에서 여기까지 가르쳐야 되는지는 조금 의문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설명을 해 놓겠습니다, 여러분. 자,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은 접근성과 땅값 때문에 나는 접근성이 높은 곳이 필요 없어, 혹은 나는 땅값이 비싼 곳에는 위치할 수 없어.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기능들은 도심에 위치하고 싶어 하지 않고 어떤 기능들은 도심에 위치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두 가지 표현을 부릅니다. 하나는 집심 현상이라고 합니다. 글자 그대로 이 집자는 집중된다는 거고 이 심자는 바로 도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도심으로 모여들고 싶어하는 현상, 이걸 집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어떤 기능들이 이러한 집심 현상을 나타낼까요? 그렇죠. 도심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친구니까 접근성이 높았으면 하는 친구, 땅값이 높아도 상관없는 친구들, 업무 기능, 상업 기능들이 있겠죠. 그래서 업무 기능과 상업 기능들은 이런 집심 현상의 사례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집심 현상과 반대는 바로 이심 현상입니다. 이심 현상은 글자 그대로 도심에서부터 떠나고 싶은 친구들이죠. 이런 친구들은 접근성이 낮아도 상관없고 땅값이 비싸면 위치하기 어려운 친구들, 예를 들면 주거 기능, 공업 기능. 주거 기능이 나가다 보니 같이 나가는 친구들이 학교, 이러한 기능들이 이심 현상의 사례가 될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벌써 영상으로 만난 지가 꽤 된 것 같네요.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몇 번의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수업 내용들이 다들 이해가 잘 되나요? 어려운 거나 혹시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 언제든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제가 언제든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이런 거 요청할 일들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